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언급한 재산은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나 현 시대인 시장 지배 시대에서 똑같이 재산으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언급된 것 6가지 얘기했죠. 자연, 가공된 토지, 가축, 가공된 생물, 채굴된 물질, 생산물, 사업체. 다 공통되게 인식되는 재산이다. 공통점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하지만 필요성의 정도, 즉 중요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근데 그 변화를 살펴봐야 되겠죠. 농토와 목축지가 소득을 얻는 핵심적인 일하는 수단이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농사를 짓는 국가에서는 자연과 가공된 토지는 필수적이며 중요도가 절대적이다. 그래요. 농경지와 목축지가 제일 중요한 재산인 이상 자연 확보는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살피면서 인간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식량부터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농토와 목축지가 중요하고, 농토와 목축지를 얻기 위해서는 광대한 토지가 필요하죠. 그 자연이 필요하단 말이죠. 농경지와 목축지가 제일 중요한 재산인 이상 자연 확보는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실제로 한반도에는 북쪽에는 고구려 있었죠. 기원전 37년에서 618년까지 남서쪽에는 백제가 있었고 동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자 하였다. 그렇죠. 고구려는 그래요. 중국 쪽으로도 영토를 넓히려 했고, 또 남쪽으로도, 한반도 남쪽으로도 영토를 넓히려고 했죠. 또 남서쪽에는 백제가 있었죠. 그래요. 백제 역시 마찬가지죠. 백제도 영토를 넓히려고 했죠. 신라와도 전쟁을 벌이고 고구려와도 전쟁을 벌이죠. 동남쪽에는 신라 기원전 57년에서 935년까지 있었죠. 가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자 하였다. 어느 나라가 가장 국력이 강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국력이 강했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통일할 능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국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점마다 국력이 다르긴 하겠지만 고구려가 제일 강했던 시점도 있고 늘 강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제가 강했던 시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초공황 때 한 서기한 4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있었죠. 그때 근초공황과 고구원왕이 전투를 벌여서 고구원왕이 사살당하잖아요. 그리고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시점마다 다르긴 하겠죠. 동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자 하였다. 신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도 국력이 강했던 시점이 있고 약했던 시점이 있겠죠. 신라는 이제 서기 600년경에 이르러서 이제 국력이 제일 강성해지죠. 그래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그 힘이 있을 때 가장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상대적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엔 또 신라가 또 제일 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편 중국에 있던 당나라는 요동지역과 한반도를 영토로 편입하고자 했다. 당나라도 있었죠. 당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었죠.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나라도 영토를 넓히고자 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서로 영토를 넓히고자 했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하여 고구려와 한반도 백제와 일본 백제가 한편이 되고 신라와 당나라가 또 다른 한편이 되어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다. 동아시아 최대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나라는 그리고 당시 세계적으로 봐도 최강국 중에 하나였죠. 그 시대. 당나라와 신라가 한편이 됐고 나라 두 개죠. 고구려와 한반도 백제와 또 일본도 참전했죠. 일본 백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 백제가 당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하죠. 4만 명 정도가 백제를 돕기 위해서 파견됐다고 하죠. 200만 되는데 4만 명 파견했다. 그러면 일본은 전 군대를 백제를 돕기 위해서 참전시켰다는 거예요. 왜 참전시켰을까? 정복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돕기 위해서 참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백제라고 붙였죠. 연방국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예전에 아주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삼국사기를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그때 그 삼국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일본이 백제를 돕기 위해서 군대 파견했다는 내용이. 몇 개국이 참전했나요? 그렇게 보면 연방국이라면 한반도 백제와 일본 백제는 백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4개국이 참전했고 또 별개의 나라라고 보면 5개국이 참전한 게 되는 거죠. 일본 백제는 한반도 백제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백제가 같은 민족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요.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죠. 칠지도 일본하고 한국 백제는 되게 가까운 관계였죠. 그래요. 그 고대사도 가려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백제왕이 일본 천황에게 헌상했다고 주장한다. 어디가 뭐 본국이었는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너무 오래전 이야기니까. 기록에는 그래요. 실지도는 실제로 그 유물로 남아있죠. 남아있고 이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되게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왕실끼리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연방국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국가가 멸망하는 걸 같은 어떤 지역을 같은 국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연방국이니까 도우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토를 정복하고자 하지 않는데 군대를 파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요. 5개국이 참전한 동아시아 전쟁 중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최강국인 당나라도 참여했고 신라도 참전했고 백제, 일본, 고구려
5개국이 참전했잖아요. 그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국들이 다 참전했잖아요. 엄청난 전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당나라와 신라만 5개국이 참전한 가장 큰 전쟁은 660년에 한반도 백제는 일본 백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본 백제는 멸망 안 했죠.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다. 그래요. 그리하여 당나라와 신라만 남게 되었고 한반도를 통째로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일어났다. 당나라도 목적이 뭐였나요? 한반도를 정복하는 거였죠. 신라도 목적이 뭔가요? 한반도를 정복하는 거였죠. 당연히 전투가 일어나죠. 누가 이기나요? 마침내 매초성에서 20만의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고 당나라 군대가 패하여 물러감으로써 신라는 한반도를 정복하게 된다. 그 신라가 제일 강국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는 멸망했고 당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쩌면 세계 최강국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군대를 누가 격파하나요? 신라가 격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요.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민족 전쟁을 했다. 민족 통일을 위해서 전투를 서로가 벌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죠. 그게 엉터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 전투를 벌였냐?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왜? 국민 개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보해야 되고 또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보해야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당시에는 농경지와 목수지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전투를 벌일 거 아니에요. 당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보다 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전쟁과 전쟁을 하다가 한반도에서 최후의 승자는 신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요. 민족의식이라는 것도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종족이었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냐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은데 실제로 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몽고 사람이나 다 저기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나 몽골 반점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한 종족이라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남남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뿔뿔이 흩어져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라는 어떤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역사적 평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 인류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2차 인류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나요? 농토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신라는 전쟁에 이겨서 자기 영토의 3배 달하는 영토를 편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2차 인류혁명을 가장 잘 수행한 국가가 신라라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고 죽였으니 안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으면 계속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고, 삼국을 통일 안 했으면
계속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한반도 내에서는 없어지죠. 내전이 별로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근데 잘 안 가르치죠. 중요한 건 잘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요. 먼 훗날인 1910년 일본으로 국호가 바뀐 일본 백제가 한반도와 일본을 통일하는 사건이 있었다. 백제는 뭐만 멸망했나요? 한반도 백제만 멸망했죠. 일본 백제는 멸망 안 했잖아요. 국호가 일본으로 바뀌죠. 그래서 통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1910년에.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오래 전명 못하죠.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한반도에 있던 정부는 영토를 넓히고자 전쟁을 일으킨 사건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영토를 넓히지 않으면 종속하기 어려운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일이다.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쟁을 한 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이 풍요롭고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라 이후에, 신라는 전쟁이 급하지 않았겠죠. 넓은 영토를 확보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문제가 뭐라 했나요? 농경지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데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거지가 많이 생긴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 있었던 그 신라 이후의 국가에서는 전국전쟁을 거의 안 일으키죠. 그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반도에서도 영토를 얻는 건 중요했겠죠.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국가가 갈라진 사례가 있었냐?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죠. 그때 또 무엇이 일어나나요?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통일을 하죠. 한반도 내에서는 나라가 갈라지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영토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왜 한반도에서만 그치고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또 북방 민족도 마찬가지죠. 뭔가요? 원나라도 꼭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죠. 청나라도 한반도를 꼭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반도도 물론 한반도에 있던 정부도 꼭 위로 가려 하지 않았어요. 영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한반도 내에서만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복하려고 했을까? 영토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기후 때문이다.
기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어떻게 되냐. 남쪽은 따뜻하죠. 남쪽은 따뜻해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더 추워지는 거죠, 북쪽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걸 딱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쪽 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곳까지만 영토를 넓힌다. 왜? 그 이상은 필요 없는 토지라 생각한다.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목축을 하겠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농사도 일부 짓긴 하지만 목축과 수렵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는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백제하고 신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하지만 위에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구려인들은 그래요. 남쪽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했다 해서 고구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남쪽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만 편입이 되는 거죠. 이 북쪽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다른 명칭이 붙으면서 우리는 그래요. 신라에 편입된 고구려만 고구려인이라지만 이 위에 살던 사람들도 고구려인이라는 거예요. 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느냐. 그걸 보면 고구려인들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목축이나 수렵을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그 고구려 말기에나 내려오지 원래 북쪽에 있던 나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르고 기억이 없는데 같은 민족이라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건 신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다르죠. 왕실끼리 가깝고 연방국이라 봐야 되는 거죠. 백제가 멸망하려 하니 군대 파견하고 전 국력을 다해서 연방국이 아니면 그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여간 과거에 가장 중요한 소득은 농산물이었지만 현 시대에서 농산물은 소득 중 극히 일부분에 속한다. 좀 많이 바뀌었죠. 농산물은 소득 일부분이죠. 방대한 농토가 필요 없는 거죠. 농토는 방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체는 농업과 같이 방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자연과 농경지와 목축지는 여전히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도는 사업체보다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사업체가 중시되는 곳에서는 방대한 토지보다 좁더라도 위치가 좋은 토지가 선호되기 마련이다. 방대한 토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한국을 봤죠. 저번 시간에 농민은 한 많아봐야 4.4, 5%, 한 5% 잡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업체에 참여하면서 국민의 95%가 사업체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는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사업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식량을 생산해야 되니까 농토가 중요하긴 한데 그 중요도는 대폭 감소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민이었을 때와 고작 한 4, 5%가 농민인 곳에서의 농토의 중요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로희망자들이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길 바라지 농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농산물이나 고기와 같은 식량은 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해지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점점 소득이 높아지면서. 따라서 3. 가공된 생물은 중요한 생산이었지만 식량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 가공된 생물의 중요도는 크게 떨어진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식량 생산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했죠. 현 시대에서 확인할 수 없냐? 확인 가능하죠. 식량이 부족한 곳 보면 식량 생산에 총력을 다하는 거죠. 북한 보면 알잖아요. 고대 농경 국가에서 소는 가장 귀한 재산이지만 현 시대에서 소는 2023년 1천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정도 하니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하겠다. 즉 가공의 생물의 중요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식량이 소중한 곳에서는 농산물이나 고기가 중요하죠. 소는 한국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였죠. 물론 소는 또 일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고기로도 사용됐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림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를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재산 중에 하나라 생각했죠. 제일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림에 소를 넣어놨겠죠. 이런 건 소중한 게 아니다. 소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소는 1천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가격이 15억원 정도 하니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하겠다. 즉 가공된 생물의 중요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 한 10억 정도 하죠. 어지간한 아파트는. 예전에는 소를 제일 중시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뭐 중요도는 이제 거의 뭐 별 생각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사실은 살아있는 소를. 그래요. 4. 원료로 쓰이는 물질의 중요성은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죠. 생산물 이제 식량이 해결되면 다양한 생산물을 소비하려 하잖아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채굴된 물질이 필요하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물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걸 소비하려 하더라. 식량이 부족할 때는 식량 생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회의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사용하지 않던 물질의 용도 역시 발견하기 마련이다.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물질이 인간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물질에 대한 용도 발견이 활발히 이루어지죠. 보다 좋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보다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만일 정복전쟁이 일어난다면 원료로 쓰이는 물질을 얻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하지만 시장지배 시대에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세계시장이 발전하고 굳이 영토를 정복하지 않아도 원료로 쓰이는 물질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서 쓰면 되는 거죠. 팔아서 세계화폐를 얻은 뒤에 필요한 물질을 사면 되잖아요. 한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석유가 안 나도 무분 팔아서 번 돈으로 석유 사오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즉 시장의 발전이 평화에 이르게 하지 시장의 파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계시장이 발전해서 서로 사고 파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그래요.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세계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굳이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사서 쓰면 되는데. 세계 시장 발전은 영토의 중요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죠. 생산물 전체는 소비 대상으로 인간에게 항상 중요하다. 하지만 개개 생산물의 중요도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중요도가 떨어진다. 개개 생산물은 중요도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떨어진다. 그렇죠. 예전에 설명했죠. 반대로 생산성이 감소하면 중요도가 커진다. 비용이 커지냐 작아지냐 그 문제인 거죠. 확인했죠. 아무리 비싼 것도 세월이 흐를수록 싸진다. 예전에 텔레비전은 그래요. 상류층만 볼 수 있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나 보죠. 훨씬 좋은 텔레비전을. 생산물의 특징은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생산성의 증가는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니 이중으로 풍요를 누리게 한다. 그렇죠. 생산성의 증가는 또한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킴을 예전에 확인했죠. 거기에다가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러면 이중으로 풍요를 누리잖아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산물은 성능을 지니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가치는 영역 수렴한다. 성능이 있는 생산물은 가치가 영역 수렴할 수밖에 없죠. 재산으로 가치 있는 생산물은 소비 직전의 생산물 혹은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생산물이다. 그 재산으로 가치 있는 생산물은 뭔가요? 일단은 판매하기 위한 생산물이죠. 판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생산물이라고 하죠. 왜? 그거는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려 하니 생산물의 종류는 자연히 다양해진다.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주택은 갈수록 올라가던데. 주택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주택 플러스 토지잖아요. 주택은 결국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가치가 0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토지 가격이 오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어차피 오래된 건물은 부술 거니까 필요 없어지니까 영역 수렴해서.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유혹 사업체가 발생시키는 소득은 미미했다. 그렇죠. 실제로 사업체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하지만 시장 지배 시대 하에서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는 사업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곳에서의 대부분의 소득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또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95%가 사업체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으니까 사업체가 중요하지. 농민은 5%밖에 안 되는데 농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체가 훨씬 중요하지. 그러므로 사업체의 중요도는 자연 다음으로 중요해졌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고 국가를 세울 수 없으니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소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 사업체 역시 자연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되었다. 또 95%가 사업체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데 중요하죠. 뭐 근로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기업 소유자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사업체가 이제 그래요. 자연 다음으로 중요하죠.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업체 즉 자본을 제약시하고 자본을 있게 하는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며 시장을 경멸한다. 그러한 곳의 사유구성원은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길이 없으니 가난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업체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업체에 의존한다. 의지하여 살아간다. 사업체는 어떻게 소득을 얻나요? 시장에 팔아서 소득을 얻죠. 그 시장이 중요해지는 거죠. 사업체는 누가 만드나요? 기업 소유자가 만들잖아요. 대부분 사업체. 정부도 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고. 정부 기업 소유주는 무엇으로 사업체를 만드나요?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약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약시하는 견해가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채택한 나라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파괴하니까 당연히 굶어 죽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